남편이 죽자마자 시아버지는 임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10년 후 그녀는 상상도 못할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서연의 머리 위 상주 완장이 채마르기도 전에 강 회장의 얼음장 같은 호통이 한겨울 찬물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는 죽었다. 그런데 네가 아직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뭐냐? 서연은 동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에 배는 이미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제사상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밥 잘 챙겨 먹으라며 문자를 보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차갑게 식은 채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환한 미소로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주던 시댁 식구들은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들은 가족회의를 열었고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손주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우리 집은 자네 모자를 먹여 살릴 형편이 못 되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조차 그저 고개를 돌려 흐느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오직 신우이의 눈빛에서 잠시 안타까움이 스쳤지만 그녀 역시 이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원하거나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결혼 반지를 빼서 남편의 제사상 위에 올려놓고 낡은 옷 몇 가지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문 밖으로 그녀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차게 내리는 초여름 장대비와 발밑에 차가운 계단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빗물이 흥건한 시골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존심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이를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일어서겠다고. 비는 서연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슬픔처럼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미끄러운 시골길을 망연자실한 채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장례식장에서 받은 얼마 안 되는 부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는 듯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 집을 팔고 해외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시댁에서 착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신신당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댁이라는 곳은 그녀에게 무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 10시 그녀는 인적 드문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비바람을 피하려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얇은 외투가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바람은 옷 속을 파고들었고 온몸의 근육이 쑤셔왔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욱신거렸습니다. 그때 호빵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웅크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그녀 옆에 앉아 바구니에서 아직 따뜻한 호빵 하나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학생, 이거 먹어. 굶으면 안 돼. 아기 가진 몸은 잘 챙겨야 혀. 서연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예상치 못한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호빵을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한 호빵이 목에 걸리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정류장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천 가방을 베개 삼고 배낭에 다리를 올린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단 한 가지만을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질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약 7km 떨어진 가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먹어야 하고 분유도 필요했습니다. 엄마는 약해지면 안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 나르기, 설거지, 시장에서 채소 다듬기 등 뭐든지 닥치는 대로 할 작정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한 싱글맘의 생존을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부모도 없이 오직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 가락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 채소와 생선, 고기를 실은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불룩한 배를 하고 낡은 천 가방을 끈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눈빛만은 강인한 젊은 여자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커다란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뚝뚝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능숙한 손놀림으로 채소를 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찾아요? 사장님, 저 일 좀 구하려고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 키울 돈만 조금 벌게 해주세요.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녀의 부른 배를 보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든 일을 하겠다고. 장난하는 거요? 어서 가봐요. 여기서 사람 하나 더 챙겨줄 여유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가방을 끌고 돌아섰습니다. 가게 10군데를 더 돌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10번의 거절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책임을 지기 싫어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거지를 보는 듯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계단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아직 날이 덥지도 않은데 그때 뱃속의 아이가 포기하지 말라는 듯 가볍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시장 구석에서 이제 막 장사를 준비하는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작고 아담한 체구의 여자가 물통을 힘겹게 나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려가 물통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랑 테이블 닦는 거 도와드릴게요. 월급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먹고 잘 곳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의 부른 배를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땀으로 얼룩진 그녀의 진실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 이름은 영자예요. 큰 약속은 못하지만 부지런하면 몇 달은 지내도 괜찮아요. 힘들면 바로 쉬고 절대 무리해서 태동 오게 하면 안 돼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시멘트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그날부터 서연은 영자 언니의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손님이 오기 전에 솥을 닦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배는 날마다 무거워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가게 뒤편 작은 다락방에서 잔 첫날 밤 이불도 없이 얇은 돗자리와 낡은 베개가 전부였지만 서연은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힘겨운 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만한 곳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국밥집 뒤편의 작은 다락방은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임시로 마련된 보금자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곳을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비록 비좁고 비가 올 때마다 벽에는 얼룩이 지고 물이 샜지만 그녀에게는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거나 마른 빵 조각으로 허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은 설거지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다리는 오래 서 있어서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면 피곤에 찌든 눈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주인 영자 언니는 처음엔 서연을
며칠만 머물게 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젊은 여인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신세 한탄도 넋두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일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자 언니가 우연히 서연이 가방에서 거의 다 비어가는 임산부용 영양제 통을 꺼내 마지막 몇 방울까지 탈탈 털어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희망을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영자 언니는 서연의 손에 영양제 2통을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사서 그래. 그냥 먹어. 부담 갖지 말고.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매일 조금씩 더 웃고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걸로 갚아. 그럼 된 거야. 영자 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한 번 유산을 한 뒤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깡마른 몸으로 큰 배를 감싸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잠들 때조차 무언가를 빼앗길까봐 옷자락을 꽉 쥐는 그 눈빛이 더 안쓰러웠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장대비가 쏟아져 가게 손님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자 언니가 깜짝 놀라 달려와 보니 서연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언니는 택시를 불러 서연을 차에 태우고 아는 의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산기가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울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가 너무나 미안해서였습니다. 강해지려 애썼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 무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 언니는 병상 곁을 지키며 직접 죽을 떠먹여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언니는 서연의 손을 처음으로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랑 아기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날부터 쌓아온 모든 서러움을 쏟아내듯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전혀 모르는 타인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을. 서연은 일주일 가까이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출산할 때까지 일을 쉬고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병원비는 영자 언니가 내주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기 퇴원을 고집하며 국밥집으로 돌아가 일을 돕겠다고 우겼습니다. 영자 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너 정말 고집세다. 언제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니.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애쓰지 않았으면 저희 모자는 길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언니, 가게로 돌아온 날부터 영자 언니는 서연에게 절대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무뚝뚝하고 툭하면 화를 내는 국밥집 주인이었지만 속정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언니는 몰래 서연의 머리맡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아두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 언니가 또 퉁명스럽게 쏘아붙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말 말고 그냥 먹기나 해. 내일 아기 전 물리려면 힘 있어야지. 한 달 후 서연의 배가 아래로 처지면서 걷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가게 문을 닫았을 때 서연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나지막이 신음했습니다. 통증은 망치로 내려치듯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영자 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언니, 너무 아파요. 아무래도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자 언니는 허둥지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너무 쇠약해서 난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분만실에서 서연은 쇠 파이프를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힘을 줄 때마다 기력이 다하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가야, 엄마랑 같이 힘내자. 엄마가 꼭 너에게 멋진 삶을 선물할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은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영자 언니가 작고 붉은 핏덩이를 안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네. 2.9kg 아들이야. 아주 건강해.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서연은 손을 들어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요, 박민요라고 지을 거예요. 영자 언니가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민요야? 서연이 답했습니다. 항상 효도하고 의리 있게 살라는 뜻이에요. 엄마한테, 세상한테,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낳기 위해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한 효도요. 그날 밤, 두 여자, 한 명은 싱글맘, 한 명은 아이가 없는 여인이 산후조리실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한 아이는 강인한 의지와 삶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민요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후 서연은 민요를 안고 국밥집 뒤편 작은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여전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비가 오면 바닥은 냉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작은 생명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결이 엄마의 가슴팍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민요는 밤새 울었고 서연은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가족도 남편도 없이 그녀는 엄마이자 간호사였고 청소부였으며 한밤중 아이의 울음을 달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계속해서 모자를 돌봐주었지만 국밥집 수입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추가적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앞으로 메고 시장 주변을 돌며 복권을 팔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민요의 머리를 감싸고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복권 팔기를 몇 주 하다가 그녀는 폐지 줍는 일로 바꿨습니다. 동틀 무렵 민요가 아직 곤히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을 다녔습니다. 플라스틱병, 맥주캔, 종이 상자들이 모자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계단에 앉아 동전을 세고 있을 때 서연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민요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는 왜 바구니 안에 있어? 저 아기 집은 어디야? 아이의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분유 사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도 고생해봐서 알아요. 서연은 돈을 꽉 쥐었습니다. 분유 살 돈이 생겨서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심해도 어딘가에는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배고픈 밤이면 그녀는 자신의 밥을 아껴 아이에게 먹이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분유가 부족한 날에는 묽은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민요는 몸이 약해 자주 울었지만 엄마를 볼 때마다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때 무참히 버림받았던 젊은 여인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영자 언니는 서연이 아기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얇은 담요를 그녀의 몸 위로 덮어주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온 그 젊은 여인은 언니에게 강인함과 모성애, 그리고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가 열이 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적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민요가 한밤중에 기침을 하고 토할 때면 아이를 업고
가장 가까운 보건소까지 달려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요가 고열로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설거지, 서빙, 폐지 줍기, 복권 팔이 등 이름 없는 일들로 근근히 버틴 지 거의 1년 만에 서연은 약 12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엄청난 재산이었고 푼돈 하나하나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빌려 영자 언니가 아는 공장에서 싸게 떼어주는 원단을 팔 계획이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장사가 쉽지 않다며 사기꾼도 많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니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랫동안 이 꿈을 키워왔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서고 싶었고 아이에게 더 이상 남의 동정에 기대지 않는 어린 시절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꿀처럼 달콤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고 원단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이라며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시험 삼아 소량만 가져가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아는 배송업체가 있으니 힘들게 공장까지 갈 필요 없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나만 믿어.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전화번호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창고 사진까지 보내주었고 계약금 영수증도 확실하게 써주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계약금 100만 원만 걸어. 내일 아침에 바로 가게. 앞으로 차 보내줄게. 문제 생기면 2배로 물어줄 테니 걱정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 한 장 한 장 세어서 건넸습니다. 100만 원. 거의 1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는 오지 않았고 김 여사에게서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카카오톡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그곳은 먼지 쌓인 문이 굳게 닫힌 폐가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믿음까지 모두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언니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빗물과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영수증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기당했어요. 다 끝났어요. 언니. 전부 다. 그때 막 걸음마를 뗀 민요가 서툰 말로 옹알거리며 다가와 엄마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는 굳건한 엄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100만 원 때문에 미래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 넘어짐이자 마지막 넘어짐이 될 것이라고. 서연은 사기당한 100만 원에 대해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자 언니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상해도 털어내야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병만 돼. 살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 죽지 않아요, 언니. 저한테는 아직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은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엄마인 저도 알면 안 되죠. 그날부터 서연은 민요를 데리고 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이를 앞에 안고 낡은 리어카를 끌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물건을 팔러 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해온 포목점호 사장님의 가게 밖에서 그녀가 손님과 대화하는 법, 무게를 재는 법, 흥정하는 법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서연은 슬며시 다가가 물건 정리를 돕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 사장님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원단에 대해 뭘 안다고 거들겠다는 거야? 하지만 서연이 성실하게 매일 찾아와 정오가 되도록 자리를 뜨지 않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럼 돈은 못 줘. 물건에 흠집이나 내지 마. 서연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건 정리, 가게 청소, 창고 정리, 심지어 자기 몸보다 2배는 큰 원단 뭉치도 날랐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손은 물집으로 붉게 부어올랐고 다리는 일어서기만 해도 휘청거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면 1년 뒤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야. 오, 사장님은 처음엔 그녀를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끄러운 원단,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도 손으로 만져보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어. 원단 장수가 원단을 만져볼 줄 모르면 그건 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서연은 학생처럼 그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사서 원단의 종류, 매입가, 판매가, 좋은 원단과 나쁜 원단을 구별하는 법, 흔한 물건과 귀한 물건의 출처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밤에 민요가 잠들면 그녀는 희미한 등불 아래 앉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현실은 대학보다 더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 사장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사흘간 고향에 다녀와야 하는데 시간 되면 가게 좀 봐줄 수 있겠어? 파는 만큼 수수료 챙겨줄게. 서연은 잠시 놀랐다가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사흘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가게 전체를 믿고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3개월처럼 일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물건을 팔고 장부를 기록하고 단골을 관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님들은 어린아이를 안고 장사하는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물건을 산 뒤 민요에게 기적이나 분유를 쥐어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 사장님이 돌아와 장부를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수익이 1.5배나 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가씨, 제법이네. 서연은 웃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으로서의 인생에 첫 번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 사장님 대신 가게를 본 지 3개월 후 서연에게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원단을 사던 사람들은 좋은 품질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한편으로는 원단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빠르게 물건을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은 항상 밝았고 말투는 꾸밈없이 진솔했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큰 양장점을 하는 사장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학생복 만들 좋은 면 원단 수십 미터만 구해다 줘봐요. 시험 삼아 한번 만들어 보게. 서연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 오 사장님이 쓰시던 거래처 물건이 좋은데 제가 알아보고 확실한 걸로 구해다 드릴게요. 그것은 서연이 다른 사람의 가게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따낸 첫 주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쏘시개를 얻은 듯 힘이 솟았습니다. 영자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조언했습니다. 단골도 생겼으니 이제 네 작은 가게를 열 생각도 해봐.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요. 민요도 이제 겨우 1살이 넘어서 말도 못하고 젖도 못 댔는데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해요.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 조용한 성장이 다른 사람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이 한산할 때 서연이 단골에게 원단을 배달하고 돌아오자 옆 가게 박 사장이 그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얼굴 좀 반반하다고 남의 손님이나 빼앗고 말이야.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우짓이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박 사장이 평소 남을 잘 헐뜯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 손님을 뺏었다는 말씀이세요? 단골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걸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온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원단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젊은 년이 간댕이가 부었구나. 오늘 내가 예의라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서연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겠습니다. 제 아들이 커서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 아들 앞에서 제게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사장님 손주들은 사장님을 어떻게 볼까요?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영자 언니가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아직도 손자국이 선명한 그녀의 뺨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네가 잘 나갈수록 사람들은 더 질투하는 거야. 그냥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내 길을 가. 큰 파도도 잔잔한 바다에서 시작되는 법이야. 서연은 아들을 안고 잠들었지만 눈물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뺨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가려면 노력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공격까지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자신을 헛소문이 아닌 존경심으로 기억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시장에서 박 사장에게 뺨을 맞은 후 서연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민요를 가슴에 안고 원단 수레를 끌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겨 몰래 작은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싫어했고 그녀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초겨울 아침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바뀌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마른 체구의 낡은 옷을 입었지만 눈빛 많은 총명한 한 남자가 서연이 대신 가게를 보고 있을 때 오 사장님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서 그녀가 원단을 정리하고 손님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박서연 씨 맞습니까? 서연은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윤 사장이라고 하오. 예전에 종로 도매시장에서 직물조합장을 했었지. 오 사장 통해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고 몇 번 눈여겨봤소. 내가 새로 생기는 시장에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같이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소. 한번 해볼 생각 없소. 서연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소매 장사만 해왔지 자신의 가게를 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본금이 없는데요. 윤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70%, 당신이 30%를 대는 거요. 당신은 돈 대신 실력으로 투자하는 거지. 나는 성실하고 일 잘하고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오. 당신은 그 모든 걸 갖췄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사기당했던 100만 원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자 언니는 잠든 민효의 등을 토닥이며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아. 우리가 몇 년을 고생했는데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그렇게 두려워.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 내리는 밤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어봤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윤 사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민요 포목으로 지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버는 돈 한 푼 한 푼이 아들을 위한 것이고 아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라고. 3개월 후 민요 포목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간판도 번쩍이는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깨끗한 나무 테이블과 단정하게 접힌 원단 몇 뭉치, 그리고 언제나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을 맞는 젊은 엄마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영자 언니가 와서 한참 동안 밖에서 지켜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저렇게 멀리까지 갈 줄은 몰랐네. 서연은 아직 자신이 멀리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좌절의 어둠이었던 시장 구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요 포목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 사장의 지도 덕분에 서연은 점차 단골을 관리하고 이윤을 계산하며 특히 신용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바가지를 씌우거나 무게를 속이거나 가짜 상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민요의 문제로 그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요는 3살이 되어 집 근처 사립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날, 서연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창문 틈으로 아들을 지켜보며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반나절도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사라질 때마다 아이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마, 엄마. 서연은 외투 뒤로 눈물을 감추고 가방끈을 꽉 쥔 채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장사하는 내내 그녀는 머릿속이 텅 비고 가슴의 바늘이 밝힌 듯 아팠습니다. 첫 주는 울음과의 사투였습니다. 둘째 주는 엄마가 보이지 않자 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멍자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셋째 주,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요가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요. 조기에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안고 폐지를 줍고 다락방에서 웅크리고 자고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그 세월이 아이의 여린 기억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요는 크레파스 상자를 들고 그림만 그렸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보고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는 작고 초라한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는 쇠창살 뒤에 갇힌 아이가 있었고 위에는 비와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민요야, 이거 뭐 그린 거야? 엄마 일하러 가면 나 혼자 있어. 어린이집도 무서워. 서연은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어 가만히 숨을 쉬었지만 눈은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윤 사장님께 가게를 부탁하고 사흘간 휴가를 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민요를 데리고 심리 상담을 받은 뒤 아이와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치료가 아닌 어린 시절과의 화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웃었습니다. 시골에서의 마지막 밤, 민요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엄마 일하러 가도 나 이제 안 울 거야. 대신 엄마, 약속해. 내가 그림 다 그리면 바로 보여줄 건데 엄마가 꼭 바로 봐줘야 해.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심코 남긴 상처까지도 치유해줘야 한다는 것을. 어린 시절과의 화해를 위한 3일 후, 민요는 다른 아이처럼 어린이집에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수줍고 조용했지만 더 이상 아침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원단을 팔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그린 그림이야. 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민효는 엄마 손에 평소와 다른 그림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엄마가 원단을 팔고 있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엄마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머리 위에는 해님이 민효 엄마는 슈퍼맨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채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찍어 개인 SNS에 짧은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4살 아들이 선물해준 그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힘이 생겼나 보다. 놀랍게도 그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수만 건의 공유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원단 시장의 강철 엄마, 영감을 주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1m의 원단을 사고 민효 엄마 서연 씨와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한 방송국에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여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시끄러운 것이 싫어 거절했지만 영자 언니가 격려했습니다. 착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숨을 필요 없어. 그냥 내 이야기를 해. 나중에 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 녹화 날, 서연은 이웃에게 빌린 낡은 원피스를 입고 직접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그녀는 울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날,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청한 밤, 100만 원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시장에서 뺨을 맞았던 일까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들을 원망할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해서 뭘 하겠어요? 그들이 저를 내쫓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효도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스튜디오 전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윤 사장님이 가게로 찾아와 그녀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1억 원어치 물건을 주문하면서 직접 배달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송에 나온 그 아가씨와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열자 안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그 글씨체는 그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결혼식 청첩장에서 보았던 글씨체 같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서연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평온하지만 마치 잔잔한 바다 아래의 해류처럼 더 깊어졌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이 새로 들어온 원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30대 중반에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선글라스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윤 사장님이 다가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시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윤 사장님은 그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번에 대량 주문하신 분이요. 꼭 자네와 직접 거래하고 싶다고 하더군.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자 서연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고 애써 잊으려 했지만 분명 현우였습니다. 그는 옛 남편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대학을 다녀 명절에나 가끔 올라왔지만 올 때마다 그녀를 따르며 세상에서 제일 멋진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지훈이 죽었을 때 현우는 장례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 부산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소식이 끊겼습니다. 현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 알아보실 줄은 몰랐네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시댁에 살던 시절의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강 회장에게 쫓겨나던 날
유일하게 안부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현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아셨어요? TV에서 봤어요. 그리고 형수님 아들을 봤는데 지훈이 형이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윤 사장님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물건은 할인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분이 직접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비전은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빚지는 거 싫어해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져요? 형수님은 빚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형수님의 능력이고 저는 무에서 시작해서 다시 일어선 여성을 존경할 뿐입니다. 윤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깨끗한 인품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지. 누군가 알아봐 준다는 건 좋은 일이야. 현우는 그 직후 바로 떠났지만 명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명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10년 전부터 당신에게 빚진 게 있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쥔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녀가 시댁을 떠나던 마지막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현우는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마요. 형수님,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꼭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빗바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윤 사장님이 건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함의 글씨체와 비교해보니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현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감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밀려와 한때 얼어붙었던 심장을 미세하게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가게에 들른 후 서연은 그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하거나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름 붙이지 못한 오랜 습관처럼 조용히 곁을 맴돌았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가 가게 문을 열면 테이블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종류인 블랙커피, 설탕은 조금만 넣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을 때면 가게 구석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마음 있나 보다. 영자 언니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민요가 잠들면 그녀는 이름 없는 작은 선물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일요일, 현우는 자신의 어머니, 즉 서연의 옛 시고모를 모시고 가게의 원단을 사러 왔습니다. 고모님은 연세가 많아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서연을 다시 만나자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은 여전하구나. 네가 쫓겨났을 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너를 거둬줄 용기가 없었어.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쁘다. 네가 정말 장하구나. 현우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현우는 서연 모자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요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현우 삼촌, 로봇 만들 줄 알아요? 현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하지만 종이 비행기는 만들 줄 아는데 같이 놀래. 서연은 낯선 듯 하면서도 친근한 그 남자와 제잘거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현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시선은 항상 민요와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집에서 쫓겨난 사실을 알고 강 회장과 크게 다툰 뒤 부산으로 내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온갖 일을 겪으며 맨손으로 일어섰고 지금은 작은 섬유 회사를 운영하며 부유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게 제가 옛 형수님이라서인가요? 아니면 불쌍해서인가요? 서연의 질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정이었다면 10년 전에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침묵을 선택했어요. 그때 형수님에게 필요한 건 동정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형수님은 해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굴욕적인 추방, 아이를 안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보낸 밤들 이후 그녀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시끄럽게 그녀의 마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커피, 매일 저녁에 김밥, 혹은 그저 가게 문 밖에서 모자가 웃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끈기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민효가 잠들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현우가 남긴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었지만 처음으로 명함을 들어 가슴에 대보았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이 원단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윤 사장님이 가게에 들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자네를 찾던데 이름이랑 고향까지 정확히 대면서 옛 친척이라고 하더군. 연락처는 안 남기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만 했어.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낡은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눈앞에서 굳게 닫히던 철문, 자신을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소리치던 남자,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 그리고 터질 듯이 뛰던 심장 소리. 다음날 아침 9시쯤 그가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늙은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눈은 푹 꺼졌으며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만은 그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 사람 서연 씨 옛 시아버지 아니야? 옛날에 임신했을 때 내쫓았다던데.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호통도 고함도 없이 그는 작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잠깐만 따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서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골목 어귀의 찻집에 앉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식어버린 차 두 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1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안말기라네. 서연은 살짝 흠칫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네. 지훈이 엄마는 작년에 세상을 떴고 막내딸은 멀리 시집갔지. 요 며칠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 그는 우소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하얀 한복을 입고 남편 지훈의 옆에 서 있는 결혼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강 회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간직해왔네. 버리지도 참아보지도 못했지. 볼 때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만 들어서.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재산을 빼앗을까봐 두려웠고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닐까봐 의심했네. 내가 늙어서 속이 좁아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을 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닐세. 단지 그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왔네. 이름이 민효라고 들었네. 내가.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박민효입니다. 박씨라는 건 제 아들이라는 뜻이고, 민효라는 이름은 10년 전 아버님 말씀대로 뱃속에서 지우지 않고 살려낸 보답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강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겠나. 서연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고통을 되갚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 역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며 늙은이는 때로 편안히 눈을 감기 위해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아이를 할아버지의 눈으로 봐주세요. 죄를 씻기 위해서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닌 아버님께서 한때 부정했던 존재가 이제 아버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났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강 회장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독단적이었던 남자가 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민효를 일찍 데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벤치와 잎이 노랗게 물든 플라타너스 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벤치 중 하나에 강 회장이 구부정한 자세로 작은 종이 가방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 네 아빠와 관련된 분이야. 라고만 말했습니다. 민효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조금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빛나는 눈, 오똑한 콧날, 입술은 지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민효구나. 민효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단 3마디였지만 강 회장은 마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냈습니다. 의심하고 경멸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살과 피를 가지고 조금의 원망도 없는 맑은 마음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아빠를 많이 닮은 거 아니?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봤지만 꿈에서 봤어요. 아빠도 키가 크고 머리카락이 저랑 똑같았어요. 강 회장은 손을 뻗어 손자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 가방을 민효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네 아빠가 어릴 때 좋아하던 장난감 자동차야.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 이제 네가 대신 간직해줬으면 좋겠다. 민효가 가방을 열고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소방차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마치 본능처럼 민효는 땅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눈물 젖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잃어버렸던 젊은 시절의 한 부분을 다시 사는 듯한 느낌만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조용히 서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처럼 아련한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효가 일어나 엄마에게 달려와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많이 슬퍼 보여. 근데 나 할아버지 좋아. 또 같이 놀고 싶어.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주를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사라졌다가 나타나지 마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래 기억합니다. 한 번 더 버림받으면 그 아이의 마음은 다시는 아물지 못할 거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안다. 약속은 못하겠지만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진정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마. 민효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나 그림 그리러 가는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요? 강 회장은 마치 방금 용서받은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늙은이와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벤치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지만 용감하게 마주한다면 더 이상 피를 흘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강 회장과 만난 지 일주일 후 서연은 스타트업 발판이라는 대형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작 감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박서연 씨를 이번 시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맨손으로 사업을 일군 싱글맘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이십니다. SNS에서는 이미 서연 씨를 의지의 상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토론도 잘 못해요. 그런 경쟁 프로그램은 저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연 씨가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한 투자자가 서연 씨를 특별 전형으로 추천했습니다. 만약 최종 3인에 들면 최대 5억 원의 투자 지원을 받아 체인점을 열 수 있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압박감과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가십이 따를 것이며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요 포목을 떠나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윤 사장님과 영자 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랐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 기회는 다시 오기 힘들어.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해. 무대에 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원단파는 민요 엄마가 아니게 될 거야. 대중의 인물이 되고 사람들은 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할 거야. 윤 사장님은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가게는 맡아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야. 평온함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말이지.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민요가 미열이 있어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손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있는 집. 엄마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고 민요는 그 옆에서 색칠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가게도 원단 수레도 아닌 그저 평온한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방송국으로 가서 제작진 앞에 앉아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능력과 스토리를 바탕으로 저희는 서연 씨를 대표 얼굴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원단 장사에서 벗어나 패션이나 개인 브랜드 같은 좀 더 창의적인 상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단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살아남았고 애착이 있어요. 제가 배우나 모델도 아닌데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대가입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넓고 더 유명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뿌리였던 곳을 잘라내는 대가라면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녁에 현우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거절할 권리는 형수님에게 있어요. 하지만 변화가 두려워서 스스로를 한 곳에만 가두지는 마세요. 성공은 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가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민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미래는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믿음이 가득하며 엄마가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서연은 TV 프로그램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도 가난에 안주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평온이라는 두 저울 앞에서 그녀는 지금의 평온한 날들을 얻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윤 사장님과 영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가는 길을 선택할래요.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제 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성공이에요. 윤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언니는 그녀를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고 기회는 많아. 하지만 적절한 때에 거절할 줄 아는 용기야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야. 하지만 인생은 누구도 오래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멎게 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 댁 이웃입니다. 박서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주무시다가 아무도 몰랐는데 가사도우미가 발견했대요. 책상 위에 서연 씨와 민효군을 언급한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부고를 듣자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미움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돌처럼 단단해도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효를 데리고 장례식이 열리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어색해했고 어떤 이는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10년 전 비 내리는 밤에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싸늘하고 적막감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재단 위 강 회장의 영정사진은 엄숙했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민효는 내 친손자다. 내가 살아있었다면 죗값을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부디 이 아이가 이 땅을 지키게 해다오. 제 아비가 자란 곳 그리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이 땅을. 장례 집전이니 그녀에게 유언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집과 땅 전부가 민효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시 40대 중반의 한 여자, 옛 시누이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땅을 받아. 이 집안 누구도 저 애를 인정 안 해. 쫓겨난 옛 며느리일 뿐이야. 돌아올 자격 없어.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편드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뒤섞였지만 서연은 그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내주셔서요. 저는 땅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민효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명백한 상속 권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자 민효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안 가죠? 할아버지가 우리 주셨는데 왜 안 받아? 서연은 몸을 숙여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곳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엄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다시 한번 서연은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임신한 배를 감싸쥐지도 목이 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꼿꼿한 어깨와 옆에 선 용감한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과거를 극복한 사람은 한때 자신을 부정했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일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원단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아들의 밥을 챙기는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언니와 윤 사장님은 그녀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과거를 완전히 놓아주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현우가 사업계획서 한 부를 들고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구상한 프로젝트입니다. 형수님이 동의하신다면 전통과 개인 브랜드를 결합한 원단 체인점을 함께 열고 싶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개인 회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굳이 이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혼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형수님이 유능해서만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싱글맘이에요. 거절당해봤고 짐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제가 누군가의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구나 누구에게 기대서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요. 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형수님이 약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존경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영원히 혼자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강한 사람도 기댈 어깨 하나쯤은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후의 시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곁에 아무도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작은 자취방에서 모자 둘이서 밥을 먹고 식어버린 커피와 마른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녀 같은 여자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그녀에게 돈이나 장밋빛 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를 끌어당기지도 밀어붙이지도 않고 그저 그녀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 씨.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영원히 닫지는 말아주세요. 민효도 엄마가 사랑받는 모습을 봐야 해요. 단순히 엄마로서가 아니라 행복할 자격이 있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요. 그날 오후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작은 들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자갈밭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강인한 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회계 장부를 펴고 숫자를 하나하나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1년 전의 메모에 멈췄습니다. 이번 달 4만 원 저축, 민요 분유값, 엄마는 아직 새 옷 필요 없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의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간 긴장하며 버텨온 마음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작은 실에서 시작된 인연, 민요 원단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체인점은 3개월의 준비 끝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서연과 현우의 협력, 그리고 윤 사장님과 영자 언니의 지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번화가 중심이 아닌 서연이 거의 10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동네의 주택가에 첫 매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개업식 날 손님들이 몰려든 것은 단순히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주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폐지를 줍고 아이를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자던 젊은 여인이 이제 자신의 첫 가게 주인이 된 것입니다. 현우는 서연과 함께 화려한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 묵묵히 지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이 오롯이 그녀의 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꺼지고 손님이 떠났을 때 현우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그녀와 함께 유리창을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원단을 선반에 올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조용한 긍정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파트너는 감정적인 동반자와는 달랐습니다. 운영 첫 주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여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걱정했습니다. 이미지가 왜곡될까봐 두려워요. 손님들이 화장과 쇼맨십으로 저를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인내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도 함께 파는 거예요. 형수님은 더 멀리 갈 자격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요. 서연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지만 저는 저 자신으로 남을 거예요. 드라마를 만들거나 없는 사실을 꾸며내지 않을 거예요. 만약 시청률을 위해 저에게 가난을 팔고 눈물을 흘리라고 한다면 그 즉시 그만둘 거예요. 현우가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좋아하는 건 형수님이 바로 형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첫 시도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높았고 주문이 쇄도했으며 재고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믿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잠재적인 인생의 동반자로서 과시도 약속도 필요 없이 그저 적절한 때에 곁에 있어주는 것. 어느 늦은 밤 두 사람이 함께 창고에서 재고를 확인하고 있을 때 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만약 지훈이 형이 살아있었다면 형수님은 저를 사랑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그 사람도 현우 씨 같은 동생이 있다는 걸 고마워했을 거예요. 빼앗으려 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알고 요구하지 않고 곁에 있어 줄 줄 아는 동생이요. 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가볍게 얹었습니다. 꽉 잡지 않고 그저 가볍게 닿았을 뿐이지만 서연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머물러줄 충분한 인내심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빗속에서 쫓겨나던 임신한 소녀도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를 안고 울던 외로운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을 선택하고 내일을 믿을 용기가 있는 성숙한 여성이었습니다. 유력 잡지사가 주최하는 영감을 주는 한국 여성 시상식은 어느 초겨울 밤 따뜻한 조명이 가득한 화려한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서연은 우수 여성 창업가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단순히 매출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가 힘겨운 삶과 싸우는 수천 명의 싱글맘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대에 오를 때 서연은 옷고름에 연꽃, 자수가 놓인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을 했으며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 여인이 한때 폐지를 줍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무참히 쫓겨났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을 것도 꿈꿀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아이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에 몇 번을 넘어져도 살아갈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옛 시누이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한때 아버지가 집에서 내쫓았던 옛 올케가 자신이 감히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나는 복도에서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언니,
서연 언니.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 비 내리는 밤 아버지와 함께 집의 대문을 닫아 걸었던 그 소녀였습니다. 이제는 초췌하고 지쳐 보였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무서웠고 언니처럼 용기가 없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그냥 침묵했어요. 밤마다 언니가 배를 감싸고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살아있을 줄,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미나에게 손수건을 건네주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남은 거야. 저를 미워하나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어떤 잘못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해. 10년 동안 나는 모두를 용서했어. 너는 너 자신을 용서했니? 미나는 오열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야말로 눈물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민효가 달려와 그녀를 맞았습니다. 엄마, TV에서 엄마 봤어. 엄마 정말 예뻤어. 서연은 웃으며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현우는 뒤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목도리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정거장이었던 이제는 보금자리가 된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후회도 더 이상 과거의 무게도 없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년, 한 임신한 여인이 비 내리는 밤에 집에서 쫓겨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상을 받기까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아야 할 것은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은 원망을 동력으로 삼지 않았고 복수를 위해 과거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향한 사랑, 엄마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조차 잃지 않은 선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 칭송받을 때 교만하지 않았으며 요구할 권리가 있을 때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자신답게 살 만큼 충분히 강했습니다. 민효, 태중에서부터 거부당할 뻔했던 그 아이는 이제 총명하고 이해심 많고 예의 바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돌봐주는 조부모도 지켜주는 아버지도 없었지만 온 세상과도 같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현우, 서연의 인생에 늦게 나타난 그 남자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 곁을 걸으며 존중과 이해, 그리고 조용한 사랑으로 소란스럽지 않은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한 여인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냐고.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녀가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만 어떤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용서는 다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서연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정직하게 고개 숙이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녀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